이 fem뱅이 같은 년, 감히 귀한 명주에 내년에 천한 피를 묻히다니 제정신이더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콩쥐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어두침침한 방 안,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배씨 부인은 콩쥐가 밤을 꼬박 세워짠 명주 피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녀의 눈은 콩쥐에 퉁퉁 부르트고 피가 배어 나오는 손가락 따위에는 머물지 않았다. 오로지 등잔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의 매끄러운 결만을 탐욕스럽게 훑을 뿐이었다. 콩쥐는 터진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배씨 부인의 손에 들린 저 명주는 콩쥐가 사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고 물레를 돌려 뽑아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독설과 매질뿐이었다. 배씨 부인은 비단을 자신의 볼에 비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콩쥐는 죽은 전처가 남기고 간 짐덩어리가 아니었다. 쥐어짜면 짤수록 금전이 쏟아져 나오는, 하지만 결코 사람 대접을 해줄 필요는 없는 가축과도 같은 존재였다. 배씨 부인은 비단을 고이 접어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뱀이 풀숲을 스치는 소리처럼 콩쥐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웅크린 콩쥐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꼴을 보아하니 잠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 꾀병을 부리려는 모양이구나. 내일은 장터에 내다 팔 삼배를 짜야 하니 눈을 붙일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배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내일 들어올 돈 생각과 그 돈으로 자신의 친딸 팥쥐에게 입힐 고운 옷 생각뿐이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계모의 시선에 콩쥐는 몸을 떨었다. 배씨 부인은 콩쥐의 존재 자체가 끔찍했다. 전처를 꼭 빼닮은 그 선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배씨 부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열등감과 증오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가 방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방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떠들썩한 소리로 깨어났다. 새로 부임한 원님께서 마을 처녀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전해진 것이었다. 배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부터 부산을 떨며 팥쥐를 깨웠다.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이야말로 내가 꽃처럼 피어날 날이다. 배씨 부인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콩쥐가 피눈물로 짜낸 명주로 지은 떼떼옷을 꺼내 팥쥐에게 입혔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은 팥쥐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표정에는 심술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팥쥐는 거울을 요리조리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 콩쥐녀는 어쩔 셈이에요? 저 거지 같은 몰골로 따라오겠다고 설치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팥쥐가 콩쥐가 있는 부엌 쪽을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배씨 부인은 팥쥐의 머리를 빗겨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누구 딸이냐? 내 다 생각이 있다. 배씨 부인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는 콩쥐에게 다가갔다. 콩쥐는 낡아 빠진 무명 저고리에 검댕이 묻은 얼굴로 소뚜껑을 열고 있었다. 배씨 부인은 짐짓 인자한 척 목소리를 꾸며 콩쥐를 불렀으나 그 눈빛만은 뱀의 눈처럼 차가웠다. 콩쥐야, 너도 잔치에 가고 싶으냐? 콩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도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콩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소박한 소망을 들은 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오냐, 가고 싶다면 보내주마. 허나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배씨 부인은 콩쥐를 데리고 뒤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독 하나가 놓여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돌멩이와 잡초가
무성한 자갈밭이 펼쳐져 있었다. 자, 여기 있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저 자갈밭을 맨손으로 다 메어 밭으로 만들어 놓거라. 그러고 나서 벼 새가마니를 다 뽑어 놓으면 그때 잔치에 오려무나. 배씨 부인의 명령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 아니, 애초에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콩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니, 독은 밑이 깨져 있고 자갈밭은 너무 넓습니다. 제발, 콩쥐가 애원하려 했지만 배씨 부인은 매몰차게 말을 끊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잔치는커녕 오늘 저녁 밥도 없을 줄 알아라. 배씨 부인은 콩쥐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팥쥐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향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녀의 뒷모습은 절망에 빠진 콩쥐를 비웃듯 멀어져 갔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하고 울리자 콩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와 콩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들어 우물가로 향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몸이 부서져라 물을 길어 날랐다. 쏴! 물을 붓는 족족독에 깨진 바닥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젖은 흙바닥은 마치 콩쥐의 눈물로 진흙탕이 된 듯 질척거렸다. 배씨 부인은 가마 위에서 이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녀는 콩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꼴을 봐야만 자신의 행복이 완성된다고 믿는 여자였다. 배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콩쥐를 향한 가학적인 즐거움이 잔치 음식보다 더 달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 도착한 배씨 부인과 팥쥐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팥쥐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요. 제가 제일 예쁜가 봐요. 철없는 팥쥐의 말에 배씨 부인은 호호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우리 팥쥐가 원님 부인이 될 상이지. 감히 누가 너를 넘보겠느냐. 배씨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나 콩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을까 경계했다. 다행히 사람들은 화려한 팥쥐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콩쥐의 안부 따위는 묻지 않았다. 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콩쥐는 지금쯤 물독 앞에서 탈진에 쓰러져 있을 것이고 오늘 밤 늦게 돌아가서 콩쥐를 매질할 구실까지 완벽하게 마련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콩쥐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그 간절함이 미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잔치마당은 산해진 미가 가득하고 오색찬란한 등불이 걸려 있었다. 배씨 부인은 상석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팥쥐를 원님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히고 끊임없이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웃을 때는 입을 가리고 웃거라. 원님 눈에 들어야 내 팔자도 피고 내 팔자도 피는 것이다. 배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팥쥐의 혼사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콩쥐를 짓밟고 올라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달콤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어떤 놈이 감히 원님 잔치에서 소란을 피우는 게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될 기이한 광경이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년이 안방마님이라니. 내가 아니라 그 천한 콩쥐년이 원님의 부인이라니.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청아백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팥쥐의 치맛자락을 찢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머리채는 산발이 되어 헝클어졌고 분칠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배씨 부인은 그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팥쥐가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써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배씨 부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 끝에는 며칠 전 잔칫날의 그 굴욕적인 기억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콩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녀 같은 자태로 나타나 원님의 마음을 훔쳐가던 그 순간이 불에 달군 인두처럼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콩쥐가 꽃가마를 타고 관아로 들어가던 그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참담한 패배감과 치솟는 사리가 다시금 배씨 부인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속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그 잔칫날의 기억은 배씨 부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밑빠진 독과 자갈밭이라는 불가능한 과업을 내려주고 쾌재를 부르며 떠났건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콩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잔치마당에 나타났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두꺼비가 독의 구멍을 막아주고 참새떼가 날아와 별을 봐서주었으며 검은 소가 내려와 자갈밭을 순식간에 갈아주었다고 했다. 심지어 선녀가 내려와 비단옷과 꽃신을 주었다니. 이는 필시 콩쥐년이 요물을 부리거나 귀신과 통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배씨 부인은 이를 갈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콩쥐가 급히 자리를 뜨다가 잃어버린 꽃신 한 짝이었다. 원님은 그 꽃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고을을 뒤졌고 팥쥐가 억지로 발을 구겨 넣으려다 망신만 당한 뒤 콩쥐의 발에 신발이 꼭 맞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자신의 배필로 삼겠다고 선포해 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팥쥐가 질렀던 비명과 사람들이 던지던 비웃음 섞인 시선들, 그리고 술에 올라타며 수줍게 미소 짓던 콩쥐의 그 역겨운 얼굴이 배씨 부인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남겼다. 어머니, 뭐라도 말씀 좀 해보세요. 전연이 호강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배가 아파서 분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팥쥐가 배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배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내려다 보았다. 붉게 충혈된 딸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자 배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더욱 깊고 어두운 도끼를 품은 살해였다. 배씨 부인은 팥쥐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울지 마라. 내 눈물 한 방울이 그년의 피 한 바가지보다 귀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내가 벌써 그년을 찢어 죽였을 게다. 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그녀는 깨진 백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이 호롱불 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다. 콩쥐가 원님의 부인이 되었다고? 그래, 잠시는 그럴 수 있겠지. 허나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으냐? 꽃은 피면 지는 법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배씨 부인은 팥쥐를 일으켜 세우고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잘 듣거라, 팥쥐야. 우리가 졌다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기회다. 콩쥐 그녀는 천성이 미련하고 멍청하여 남을 의심할 줄 모른다. 지금쯤 그녀는 화려한 관아 안에서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게다. 그게 바로 그녀의 약점이다. 배씨 부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 가서 짐짓 축하해주는 척, 지난날의 구박을 뉘우치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분명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맞아줄 테지. 그때, 바로 그때가 그년의 목줄을 끊을 기회다. 팥쥐는 어머니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관아 안에서요. 배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쉿소리를 냈다. 관아 안은 보는 눈이 많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지.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 다음 날 배씨 부인과 팥쥐는 정성스럽게 떡을 찌고 음식을 장만했다. 겉보기에는 시집간 딸을 보러 가는 친정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행색이었지만 그 떡 반죽을 치대는 배씨 부인의 손길에는 콩쥐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악력이 실려 있었다. 팥쥐 또한 언제 울고불고 했냐는 듯 화사하게 단장하고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관아의 높은 대문을 마주하자 배씨 부인의 심장이 질투로 쿵쿵 뛰었다. 문지기가 그들을 막아서자 배씨 부인은 짐짓 눈물을 훔치며 읍소했다. 원님 부인이 되신 콩쥐 아기씨의 친정 어미와 동생이 옵니다. 아기씨가 너무 보고 싶어 이리 음식을 해왔으니 부디 정갈이나 넣어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콩쥐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어머니, 팥쥐야. 콩쥐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모진 학대는 까맣게 잊은 듯 배씨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 순진에 빠진 모습에 배씨 부인은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아이고, 우리 콩쥐야.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그래, 원님 수발 드느라 고생이 많지. 배씨 부인은 콩쥐의 등을 두드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팥쥐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콩쥐의 팔짱을 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미안했어. 언니가 이렇게 잘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콩쥐는 두 사람의 변화에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그들을 안채로 안내하여 푸짐한 다과상을 차려내왔다. 원님은 출타 중이었고 관아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배씨 부인은 콩쥐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콩쥐의 처소는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 자개장이며 비단 금침이며 모든 것이 팥쥐가 가져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배씨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콩쥐야,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놓인다만 한편으로는 내 안색이 창백해 보여 걱정이구나. 이 답답한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콩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배씨 부인은 틈을 주지 않고 파고들었다. 옛말에 맑은 물을 보면 근심이 씻겨 내려간다고 했다. 내 들어보니 이관아 뒤편에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던데 우리 오랜만에 모녀지간에 오붓하게 그곳 구경이나 하면 어떻겠느냐. 팥쥐도 너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말이다. 콩쥐는 잠시 망설였다. 원님께서 외출을 삼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의 부탁을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니, 잠시 바람만 쐬고 오지요. 콩쥐의 승낙이 떨어지자 배씨 부인과 팥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흉계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콩쥐를 가운데 세우고 다정하게 양옆을 호위하듯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것은 호위가 아니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몰아가는 도살자의 걸음걸이와 다를 바 없었다. 관아의 뒤편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연못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다. 수면 위에는 연잎들이 떠 있고 물은 깊고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풀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배씨 부인은 콩쥐를 연못 가장자리, 물이 깊어 위험한 바위 쪽으로 유인했다. 콩쥐야, 저기 저 연꽃을 보렴. 너처럼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지 그러니? 콩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배씨 부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물가에 서서 몸을 숙여 연꽃을 들여다보는 콩쥐의 무방비한 등 뒤로 배씨 부인과 팥쥐가 그림자처럼 다가섰다. 정적 속에서 콩쥐의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배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곧 벌어질 일에 대한 희열 때문이었다. 그녀는 팥쥐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다. 그 순간.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마치 콩쥐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는 듯 했으나 콩쥐의 귀에는 그저 어머니와의 산책을 축하하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콩쥐는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꽃이 정말 예뻐. 윽. 콩쥐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배씨 부인의 억센 손과 팥쥐의 아기의 찬손이 동시에 콩쥐의 등을 강하게 밀어버린 것이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콩쥐의 가녀린 몸이 차가운 연못 속으로 처박혔다. 콩쥐는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 했으나 겹겹이 입은 비단 치마가 물을 머금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팥쥐야. 콩쥐의 절박한 외침이 물살에 잠겨 꼬르륵 소리로 변해갔다. 물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배씨 부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콩쥐야. 그곳이 네 안방이다. 그 차가운 물속이 네가 영원히 살 집이란다. 팥쥐 역시 손뼉을 치며 콩쥐가 가라앉는 모습을 구경했다. 콩쥐의 손이 마지막으로 수면 위로 솟구쳐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내 검푸른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수면 위에는 콩쥐가 신고 있던 꽃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떠올랐다. 배씨 부인은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다행히 보는 눈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팥쥐를 다급히 재촉했다. 자,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어서 전연이 벗어둔 옷으로 갈아입어라. 배씨 부인은 미리 준비해온 콩쥐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옷을 꺼내 팥쥐에게 입혔다. 그리고 팥쥐의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콩쥐와 비슷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네가 콩쥐다. 아니, 네가 원님의 부인이다. 알겠느냐? 팥쥐는 콩쥐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제가 콩쥐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두 모녀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이 떠난 뒤 고요해진 연못 한가운데서 붉은 피 같은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기이할 정도로 붉고 탐스러운 연꽃 한 송이가 순식간에 피어오르는 것을 그 연꽃은 마치 원한을 품은 눈동자처럼 멀어져 가는 배씨 부인과 팥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고 숲은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산자들의 탐욕보다 더 무시무시한 죽은 자의 저주가 잉태되고 있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콩쥐의 비단 장옷을 걸친 팥쥐의 모습은 기이했다. 콩쥐보다 골격이 크고 거친 팥쥐가 억지로 옷을 꿰어 입으니 마치 남의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옷감의 솔기가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팥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하얗게 분을 칠해 죽은 깨와 곰보 자국을 가리려 애썼고 입술에는 쥐 잡아먹은 듯 붉은 연지를 짙게 발랐다. 배씨 부인은 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하거라. 너는 이제부터 콩쥐다. 목소리는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하고 원님이 무슨 말을 하든 며칠 알아서 얼굴이 상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배씨 부인의 눈빛은 서늘했다. 방금 전 콩쥐를 수장시킨 연못의 물비린내가 아직 코끝에 맴도는 듯 했으나 그녀는 애써 그 불길한 기운을 떨쳐냈다. 팥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향해 연습하듯 교태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뒤에는 콩쥐를 죽이고 자리를 빼앗았다는 죄책감 대신 드디어 주인공이 되었다는 비틀린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 시각 관하로 돌아온 원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안채의 감도는 공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탁하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부인 콩쥐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을의 마음이 설레고 발걸음이 가벼워야 했건만 오늘은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문을 열었다. 부인, 네 다녀왔소. 방문이 열리자 등지고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앞에 있는 여인은 분명 콩쥐의 옷을 입고 콩쥐가 즐겨 쓰던 비녀를 꽂고 있었다. 하나 그 얼굴은 그가 알던 청초하고 맑은 콩쥐의 얼굴이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피부, 탐욕스럽게 찢어진 눈매, 그리고 묘하게 탁한 눈동자. 원님은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부인? 어찌 얼굴이 그토록 상했소? 하루 사이에 마치 10년은 늙은 듯하오. 팥쥐는 당황하여 입을 열려 했으나 곁에 서 있던 배씨 부인이 재빨리 나서서 엎드려 통곡하는 신옷을 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딸년이 나으리를 기다리다가 심심함을 달래려 뒷산에 꽃을 꺾으러 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자갈밭에 얼굴을 씻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벌떼까지 달려들어 얼굴을 쏘아대는 통에 이리 붓고 흉하게 되었습니다. 배씨 부인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눈을 소매로 훔치며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했다. 팥쥐 역시 어머니의 눈치에 맞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거리는 척했다. 서방님, 제 얼굴이 이리 흉해졌으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팥쥐의 목소리는 콩쥐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와 달리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억지로 콧소리를 섞어내고 있었다. 원님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팥쥐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얼굴이 붓고 상했다 한들 사람의 본바탕이 이리도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목소리마저 달라진 듯하여 의구심이 솟구쳤으나 눈앞에 장모가 통곡을 하고 부인이 아파하니 차마 더 추궁할 수는 없었다. 저런 어쩌다 그런 변을 당했소. 내 용한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올릴 테니 너무 상심마시오. 원님은 팥쥐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었으나 순간 팥쥐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알 수 없는 악취에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그것은 썩은 진흙 냄새와 짙은 분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원님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부인은 푹 쉬도록 하시오. 원님이 나가자마자 배씨 부인과 팥쥐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10년 감수했네. 어머니, 저 영감이 눈치가 왜 저리 빨라요. 팥쥐가 투덜거렸다. 배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문을 노려보았다. 걱정 마라. 사내란 본디 치마폭에 쌓이면 눈뜬장님이 되는 법이다. 며칠만 더 살살 구슬리면 네 얼굴이 공보든 마마 자국이든 신경 쓰지 않을 게다. 답답한 마음에 관아 뒤뜰을 거닐던 원님의 발길은 저절로 연못가로 향했다. 평소 콩쥐와 함께 거닐며 담소를 나누던 그곳이었다. 그런데 연못에 다다르자 기이한 광경이 원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검푸른 물 한가운데에 어제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거대하고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주변의 다른 연꽃들은 모두 시들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오직 그 꽃만이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고고하게 솟아 있었다. 그 자태가 어찌나 기묘하고 아름다운지 원님은 홀린 듯 물가로 다가갔다. 참으로 괴이하고도 아름다운 꽃이로구나. 어찌 이런 곳에 홀로 피었을꼬. 원님이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연꽃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음에도 꽃잎이 파르르 떨리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다. 그 향기는 콩쥐의 채취와 꼭 닮아 있었다. 원님은 그리움에 사무쳐 하인에게 명해 그 꽃을 꺾어오게 했다. 하인이 배를 타고 들어가 꽃대를 꺾으려 하자 연꽃 줄기가 질겨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끙끙대던 하인이 겨우 꽃을 꺾어 원님에게 바치자
놀랍게도 꺾인 줄기 단면에서 붉은 수액이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 원님은 기이하게 여겼으나 꽃에서 나는 향기에 취해 그것을 소중히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부인, 내가 기이한 꽃을 보아 꺾어왔소. 향이 참으로 좋구려. 원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누워있던 팥쥐가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원님의 손에 들린 붉은 연꽃을 본 순간 팥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팥쥐의 눈에는 그 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아니라 물에 퉁퉁 불어 터진 콩쥐의 원혼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 저거 치워요. 당장 내다 버리란 말이에요. 팥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원님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아니, 부인, 그저 꽃일 뿐인데 어찌 그리 질겁을 하시오. 이 향을 좀 맡아보시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소? 원님이 꽃을 팥쥐 쪽으로 가져가자 팥쥐는 기겁을 하며 손을 휘저었다. 그때였다. 원님의 손에 들려있던 연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잎을 활짝 펼치더니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줄기로 팥쥐의 머리채를 휘감으려 했다. 팥쥐가 느끼기엔 그랬다. 원님의 눈에는 그저 팥쥐가 혼자 놀라 자지러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팥쥐의 눈에는 콩쥐의 젖은 손이 꽃잎 사이에서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려는 환영이 보였다.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안 죽였어. 엄마가 그랬어. 팥쥐는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내뱉었다. 다행히 원님은 팥쥐의 비명소리에 묻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부인이 심신이 미약해 헛것을 보는 모양이오. 내 이 꽃을 창가에 꽂아둘 터이니 안정을 취하시오. 원님은 꽃병에 붉은 연꽃을 꽂아 머리맡에 두었다. 팥쥐는 그 꽃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원님이 잠들고 나자 방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팥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때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꽃병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팥쥐가 살며시 이불 밖으로 눈을 내밀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꽃병에 꽂힌 붉은 연꽃이 줄기를 길게 늘여 잠든 원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그리운 님을 어루만지는 애틋한 손길 같았다. 그러나 그 줄기가 팥쥐 쪽으로 향하자 태도는 돌변했다. 꽃잎이 뱀의 아가리처럼 벌어지더니 팥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볼을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다. 악, 아야, 이거 놔. 팥쥐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위 눌린 사람처럼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연꽃은 밤새도록 팥쥐를 괴롭혔다. 콧구멍을 찌르고 귀를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잎으로 살을 베어냈다. 고통은 생생했지만 흔적은 남지 않는 기이한 고문이었다. 팥쥐는 공포에 질려 눈물만 줄줄 흘렸다. 이건 콩쥐야. 콩쥐 귀신이 붙은 거야. 그녀의 직감이 비명을 질렀다. 날이 밝아오자 연꽃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자태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뜬 원님은 개운한 얼굴로 기지개를 켰다. 간밤에 참으로 달게 잤소. 꿈에 부인이 나와 나를 어루만져 주더이다. 원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연꽃을 바라보았다. 반면 팥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시달려 눈은 괴타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원님이 진무를 보러 나가자마자 팥쥐는 배씨 부인을 호출했다. 달려온 배씨 부인에게 팥쥐는 밤새 겪은 일을 울며불며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꽃이 콩쥐예요. 저 꽃이 밤새 저를 때리고 꼬집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배씨 부인은 딸의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꽃병을 노려보았다. 죽어서도 요망한 짓을 하는구나. 내 그년의 뼈까지 가루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배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꽃병을 집어들었다. 붉은 연꽃은 마치 배씨 부인을 비웃듯 더욱 붉게 타오르는 빛을 발했다.
이까지 꽃이 무엇이 무섭다고 그러냐. 당장 아궁이에 쳐넣어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배씨 부인은 팥쥐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궁이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배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붉은 연꽃을 아궁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타라, 타버려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불길이 꽃을 집어삼키는 순간 끼익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불길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나무가 타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사람이 고통 속에 지르는 단말마와 같았다. 팥쥐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고 배씨 부인조차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내 불길은 꽃을 완전히 삼켜 재로 만들어버렸다. 배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궁이를 노려보았다. 이제 끝났다. 귀신이고 뭐고 다 타버렸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지만 부엌을 감도는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산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아궁이 속에서 다 타버린 연꽃의 재가 굴뚝을 타고 날아가 옆집 할머니의 장독대에 살포시 내려앉은 것을, 그리고 그 재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콩쥐의 원우는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탐욕스러운 모녀의 목을 겨누기 위해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원님이 돌아와 사라진 꽃을 찾을 때 배씨 부인은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다. 그 꽃이 요물인지 금세 시들어 썩은 내가 진동하여 내다 버렸습니다. 원님은 아쉬워했지만 팥쥐의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관아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 원님의 방문 앞을 서성이고 팥쥐의 밥상에만 썩은 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우물물 텄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서서히 모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바람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부엌 아궁이의 열기를 식히고 있었다. 배씨 부인이 표독스런 웃음을 흘리며 태워버린 붉은 연꽃의 잔해는 허무하게 바스러져 한 줌의 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재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곤충떼처럼 뭉쳐 굴뚝을 타고 밤하늘로 솟구쳤다. 검은 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 불티들은 관아 담장을 넘어 이웃집 할미의 장독대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이튿날 새벽, 정화수를 뚫어 나온 꼬부랑 할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장독대 위에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할미는 홀린 듯 그 구슬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닿자마자 서늘하면서도 슬픈 기운이 전해져 왔으나 그 빛깔이 너무도 고와 참아 버리지 못하고 방 안의 반다지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 한편 원님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겉모습은 분명 자신의 아내이건만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잠꼬대와 몸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팥쥐가 무심결에 내뱉는 천박한 말투는 원님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고 있었다. 내 부인이 아니다. 저것은 내 부인의 탈을 쓴 요물이다. 원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 며칠째 관아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돌았다. 답답한 마음에 민정을 살핀다는 핑계로 수행원 몇 명만 대동하고 마을을 정처 없이 거닐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관아 담장 너머의 오두막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낀 원님은 그 집 살인문을 두드렸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문이 열리고 구슬을 주었던 그 할미가 나왔다. 원님을 알아본 할미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방 안으로 모셨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물뿐이겠습니까?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하시지요. 할미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소박한 밥상을 차려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 차려졌다. 허기에 지친 원님은 수저를 들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젓가락을 집어들자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터무니없이 짧아 도저히 음식을 집을 수가 없었다.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집었으나 마찬가지였다. 할멈, 눈이 침침하신 게요? 젓가락 짝이 맞지 않아 밥을 먹을 수가 없구려. 원님이 짐짓 타박하는 투로 말하자 갑자기 방 안의 반다지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사또님, 젓가락 짝이 맞지 않는 것은 아시면서 어찌 부인의 짝이 바뀐 것은 모르십니까?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사무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원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다. 누구냐? 어디서 나는 소리냐? 원님이 소리치자 반다지 속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그 영롱한 구슬이 대굴대굴 굴러 나왔다. 구슬은 원님의 발치에서 멈추더니 이내 하얀 연기로 피어올라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물에 젖어 창백하지만 생전의 고운 자태를 그대로 간직한 콩쥐였다. 원님은 숨이 찬칠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부인, 그대가 어찌, 그렇다면 관아에 있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콩쥐의 원호는 피눈물을 흘리며 원님을 바라보았다. 나으리, 저를 죽인 것은 계모와 팥쥐입니다. 그들이 저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팥쥐가 제 옷을 입고 나으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콩쥐의 절절한 호소는 원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팥쥐의 기괴한 행동, 달라진 얼굴, 연꽃을 태워버린 사건까지 원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콩쥐의 영혼에게 맹세했다. 내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그대의 억울함을 풀고 저 악귀들을 단죄하리다. 원님의 말이 끝나자 콩쥐의 영혼은 다시 구슬로 변해 할미의 품으로 돌아갔다. 원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고울 수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칼날을 품은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관아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포졸들을 집합시켰다. 당장 연못의 물을 전부 퍼내라. 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바닥을 드러내야 한다. 서슬퍼런 원님의 명령에 관하는 발칵 뒤집혔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동원되어 양동이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안채에서 팥쥐가 놀라 뛰쳐나왔다. 나으리, 갑자기 연못물은 왜 퍼내십니까? 시끄러워 쉴 수가 없습니다. 팥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웃음 지었다. 원님은 그런 팥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연못에 귀한 것이 빠졌다 하여 찾는 중이요. 부인도 이리 와서 함께 보시구려. 원님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으나 팥쥐는 눈치채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 연못의 수위가 낮아지자 바닥의 갯벌 속에 처박혀 있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콩쥐의 시신이었다. 차가운 물 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시신은 썩지 않고 마치 잠든 것처럼 생생했다. 다만 온몸이 밧줄과 돌덩이에 묶여 억지로 가라앉혀져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원님은 콩쥐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부인, 내가 너무 늦었소. 미련한 내가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 요물을 곁에 두었구려. 원님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팥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원님의 눈짓을 받은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팥쥐를 포위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엄마가 시킨 일입니다. 팥쥐는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배씨 부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원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콩쥐의 시신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말라붙고 대신 지독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팥쥐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내 인연, 내 어미가 시켰다. 그렇다면 네가 내 옆에서 부인 행세를 하며 희희낙낙하던 것은 무엇이냐? 네가 콩쥐의 옷을 입고 콩쥐의 밥을 먹으며 콩쥐의 자리를 탐하던 그 모든 순간이 네 의지가 아니었더냐? 원님은 팥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여봐라. 이 흉악무도 한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직접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관아 마당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형틀에 묶인 팥쥐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원님은 곤장을 든 형방에게 명했다. 전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쳐라. 단 숨통은 끊지 마라. 그렇게 쉽게 죽여서는 콩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 곤장 소리와 함께 팥쥐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지만 원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비를 버렸다. 오로지 인과응보의 대행자가 되어 죄인을 심판할 뿐이었다. 팥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물벼락을 맞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실토했다. 콩쥐를 밀어 넣을 때의 쾌감, 콩쥐 행세를 할 때의 우월감까지 고통 앞에서는 거짓도 소용없었다. 모든 자백을 들은 원님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팥쥐를 바라보았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귀신도 통곡할 죄다. 너를 참수하여 저잣거리에 효수하는 것조차 아깝구나. 원님은 곁에 선 집행관에게 나직하게 그러나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전연을 당장 처형하라. 그리고 그 시신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잘게 다져라. 주변의 포졸들마저 그 잔혹한 명령에 숨을 죽였다. 젓갈을 담글 것이다. 원님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주 짭짤하게 젓갈을 담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거라. 이것이 내가 저 모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형벌이다. 처형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집행되었다. 팥쥐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마당에 핏자국을 씻어내렸지만 원님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집행관들은 원님의 명대로 팥쥐의 시신을 수습하여 젓갈을 담갔다. 붉은 고춧가루와 소금에 버무려진 살점들은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담겼다. 그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기괴했으나 아무도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원님은 밀봉된 항아리 뚜껑 위에 효자를 써 붙였다. 그리고 배씨 부인이 사는 집으로 향할 파발마를 불렀다. 이 항아리를 배씨 부인에게 전해라. 딸이 관아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어머니를 위해 보낸 귀한 젓갈이라 전하거라. 원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콩쥐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으나 상실감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을 뿐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배씨 부인의 집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어미가 딸이 보내올 금의 환영을 꿈꾸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었다. 비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어 있었으나 땅 위에는 질척한 흙탕물 웅덩이가 곳곳에 고여 있었다. 배씨 부인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칠째 소식이 없는 딸이 걱정되기는커녕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누리게 될 호사스러운 삶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암 소식이 없다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다. 원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라 엄히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게지. 배씨 부인은 부채를 설설 붙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콩쥐를 연못에 수장시킨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하다고 여기며 팥쥐가 보내올 금보화를 담을 괴짝을 미리 닦아놓고 있었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 까치들이 요란하게 찢어대자 배씨 부인은 벌떡 일어났다. 오냐,
아침부터 까치가 우는 걸 보니 귀한 손님이 오려나 보구나.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에서 나왔소. 배씨 부인은 계시오? 배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활짝 열었다. 관복을 차려입은 포졸들이 커다란 옹기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서 있었다. 배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항아리는 윤기가 흐르는 것이 척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아이고, 나으리들,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포졸 중 우두머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원님 부인이 되신 따님께서 친정 어미를 위해 특별히 보내신 선물이오. 관아에서 담근 아주 귀한 젓갈이니 맛보시라 하셨소. 배씨 부인의 입이 귀에 걸렸다. 오호호, 역시 내 딸 팥쥐야. 출가 외인이라더니 다 옛말이라니까. 어미 입맛을 잊지 않고 이리 귀한 것을 보내다니. 배씨 부인은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항아리를 안방으로 들여놓으라 재촉했다. 포졸들은 묵묵히 항아리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배씨 부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술이라도 한 잔 올릴까요? 배씨 부인의 권유에 포졸들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우리는 바쁜 공무가 있어 이만 가보겠소. 따님께서 그 맛이 어떠신지 꼭 답을 듣고 오라 하셨으니 드시고 나서 기별을 주시오. 그들은 도망치듯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갔다. 마치 그 집안의 감도는 죽음의 냄새를 맡기라도 한 것처럼 배씨 부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 귀한 젓갈에 보리밥을 먹을 수는 없지.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뱃살을 꺼내 밥을 지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배씨 부인의 허기가 맹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폭 하는 소리와 함께 밀봉된 뚜껑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젓갈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나왔다. 짭조름하면서도 비릿한, 그러면서도 묘하게 구미를 당기는 짙은 육향이었다.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으로 붉게 버무려진 젓갈은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세상에 빛깔 고운 것 좀 봐. 관아의 솜씨는 역시 다르구나. 배씨 부인은 숟가락을 항아리 깊숙이 찔러 넣었다. 묵직하게 걸려 올라오는 붉은 살코기 한 점을 밥 위에 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붉은 젓갈의 조화는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광경이었다. 배씨 부인은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쫄깃하게 씹히는 육질과 매콤 짭짤한 양념이 입안에서 춤을 추었다. 맛있다. 참으로 별미로구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이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배씨 부인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밀어넣고 젓갈을 씹어 삼키는 그녀의 모습은 굶주린 아기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 팥쥐가 효녀는 효녀야. 나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네. 배씨 부인은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더 퍼왔다. 항아리의 젓갈도 어느새 반이나 줄어 있었다. 그녀는 국물까지 싹싹 긁어 밥에 비볐다. 그때였다. 숟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응? 이게 뭐지? 뼈를 덜 발라냈나? 배씨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입안에 든 것을 뱉어냈다. 투둑. 밥상 위로 떨어진 것은 하얗고 작은 뼈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짐승의 뼈라고 하기엔 모양이 어딘가 기이했다. 가늘고 긴 마디가 연결된 형태. 배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좀 더 크고 단단한 물체가 걸려 올라왔다. 양념 범벅이 된 그것을 들어 올리자
붉은 양념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배씨 부인은 젓가락으로 양념을 닦아냈다. 서서히 드러나는 물체의 형상에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가락지였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팥쥐가 관아로 시집가던 날 배씨 부인이 자신의 폐물을 팔아 사주었던 바로 그 가락지였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배씨 부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라 뒷덜미를 낚아챘다. 그녀는 홀린 듯 항아리 속을 마구 휘저었다. 손끝에 닿는 물컹한 살점과 딱딱한 뼈들의 감촉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아직 채 녹아내리지 않은 손톱의 봉숭아물이 붉게 든 손가락 하나였다.